트럼프 시대의 특징은 물건이 국경을 넘어다니기는 점점 어려워진다. 생산성이 높은 사람의 이동은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다. 중국이 모든 면에서 이제 쇠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 인민들은 무지하게 힘들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발 경제 전쟁이 시작됐는데 승자와 패자는 어떻게 될까요? 승자는 미국이 되겠죠. 미국이 승자가 될 거라고 보고 중국이 패자일 수밖에 없는데 근데 패자라고 해서 뭐 가서 무릎을 꿇거나 그런 패자는 아니다. 네. 그냥 성장이 실질적으로 멈추는 수준 그 정도의 패배가 아닐까. 하지만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군사력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다, 중국의 군사력이. 근데 그거는 일반 인민들의 생활 수준을 낮추는 대가로 그것이 이루어질 거다. 그럼 보통 나라 같으면 거기 불만이 쌓여서 뭐 시위도 일어나고 정권이 교체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지만 중국은 전혀 아니다, 그게. 중국의 이 일반 인민들의 표정이나 행동을 관찰하고 그것으로부터 이 불온한 행동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그 인공지능 수준이 정말 엄청나게 발전해 있기 때문에 감히 누구도 시위를 벌일 생각을 하지 못할 거다. 특히 공산당에 저항하는, 반대하는 그런 시위는 어림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중국은 또 안면인식도 다. 그러니까 안면인식이 최고 수준이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그 부분에서는 정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언어인식은 미국이 훨씬 뛰어나고 안면인식은 중국이 뛰어나고 그런 상태인 거죠. 중국 얘기 나와서 중국이 작년에 경기 부양책 엄청 쏟아냈잖아요. 네. 그걸로 중국 경기는 지금 어느 정도 좀 회복된 건가요? 뭐 조금 소비가 살아나다가 또 다시 죽고 그러는데 저축률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저축률이 계속 올라가요. 사람들이 돈을 안 써요. 돈을 안 쓰니까 뭐 식당도 잘 안 되고 백화점도 실질적으로 문 닫은 상태가 돼버리고 거리에 노숙자 넘쳐나고 그 젊은 실업자들 늘어나고 뭐 그런 거죠. 지난 12월 3일 날 그 셴젠에서 중국 투자자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고선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한자 이름을 우리 발음으로 읽으면 고선문이더라고요. 고산문 뭐 그런 식으로 중국어로는 읽던데 그 고선문이라고 하는 중국 경제학자가 아주 흥미로운 표현을 했어요. 뭐냐? 노인들은 활기가 넘치고 중년은 희망을 잃었고 청년들은 생기를 잃었다. 이렇게 세 마디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지금 중국의 상황을. 노인들은 왜 활기가 넘쳐요? 노인들은 연금이 있는 거예요. 연금이 늘고 있어요. 그리고 가격은 물가는 떨어지잖아요. 네. 노인들은 살만한 거예요. 할만하겠네. 그런데 중년들은 산업이 다 저렇게 되어버리고 있으니까 갈 데도 없어지는 거고 뭐 앞으로 급여가 늘어날 가능성도 별로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청년들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이제는 가서 취직할 데도 없지. 취직이라 봐야 기껏해야 배달하는 거 뭐 이런 거지. 그러니 할 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그게 중국의 상황이라고 그 중국 경제학자가 그렇게 그 세 마디로 딱 표현을 했더라고요. 활기와 생기를 잃어가는 중년과 청년들. 그만큼 중국이 또 쓸 돈이 사라져. 아까 저축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가성비나 초저가 상품만 막 찾는 경우들이 많아졌다는데 이것도 정말인가요? 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B1, B2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탕핑족이라고 그랬잖아요. 젊은 사람들. 탕핑족이라고 하는 게 탕평이에요. 집에서 그냥 놀고 먹는 거예요. 적극적인 실업자. 부모 돈으로 그냥 놀고 먹는 적극적인 실업자. 그건 실업에 잡히지도 않아요, 그 사람은. 왜냐하면 구직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근데 실업자에는 안 들어가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들은 그냥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요즘에는 B1, B2가 유행이래요. 그게 뭐냐? 지하 1층, 2층이에요. 왜? 지하 1층, 2층은 물건값이 어떨까요? 지상보다. 싸겠죠. 거기만 찾아다닌다. 그래서 B1, B2족이라고 그러는데요. 지상에 있는 거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상에 있는 가게들은 어떻게 될까요? 문 닫아야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거기에서 다 해고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실업률 통계가 청년 실업률 뭐 17% 이러지만 그 실업률이라고 하는 게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취업을 한 거예요. 일주일에 1시간 일하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배달이라든가 이런 거는 특히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탕핑족들을 감안했을 때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얼만가라고 하는 것을 중국의 경제학자가 계산을 했는데 45%라고 계산을 하더라고요. 실질적인 실업률. 그러니까 졸업해도 갈 데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중국에 진출한 해외 기업들도 예전에 굉장히 많았는데 미중 갈등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탈중국화는 지금 계속되고 있겠네요. 그렇죠. 중국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그게 반스파이법이에요. 반스파이요? 예. 스파이를 잡아내는 법. 이게 국가 기밀. 그렇죠. 국가 기밀사항, 국가의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획득하면 그러면 그거는 스파이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기준이 아주 애매모호한 거예요. 자, 그런데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려면 CEO나 뭐 아무튼 그 고위 임원이라면 말이죠. 그러면 중국 공산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 비즈니스를 하죠. 네. 그런데 그거는 다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사항들인 거예요. 그러면 그거 알아보러 다녔다가는 언제든지 스파이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겠어요? 할 수가 없겠네. 예. 그럼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럼 중국도 인구 감소나 고령화로 인한 위기는 있는 건가요? 그렇게 인구가 많은 중국도? 그럼요. 뭐 중국의 고령화는 뭐 한국보다는 못하지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지요. 네. 그래서 AI라든가 이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거 이렇게 보급이 되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 때문인 거죠. 거기다가 호구제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중국의 빈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빈민들이 농촌 지역에 많이 있는 겁니다. 도시 지역에 오더라도 그 사람들은 농민공의 상태가 되는 거고, 도시에 호구를 가질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도시에 적을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에서 아이를 학교 보낼 수도 없는 거고, 도시에서 복지 혜택을 받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다 늙어가고 있는 거고, 네. 그러면서 그 인구를 제대로 활용하기도 어려워지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모든 면에서 이제 쇠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과도 이제 점점 차단이 되는 거고. 지금 쇠락하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중국 경제 해생 가능성이 있는지랑 중국은 어떻게 해야지 이걸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중국 일반 인민들은 무지하게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저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굶어 죽지 않으려고. 공포감이 하겠죠. 예. 그런데 이 반복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군수 산업, AI 산업, 반도체, 태양광 뭐 이런 산업들이 있잖아요. 소위 신질 생산력.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 산업들. 근데 그거는 중국 사람들의 일반 인민들의 생활 수준하고 별로 관계도 없어요. 그건 국내에서 잘 팔리지도 않는 거고. 그런데 미국과의 대결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런 산업들은 계속 커지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먹고 살만하고 그렇게 되겠죠. 거기에서는 중국의 국영은행들이 집중적으로 계속 투자를 하는 거고. 하지만 대다수의 일반 인민들은 다 이제 점점 쇠락하는 상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라고 하는 거를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안에서 모순된 상황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한편에서는 아우성을 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또 기술이 급속하게 상승을 하고 달 표면에 착륙을 하고 한편으로는 이루고 있잖아요. 쇠락하는 분야와 성장하는 분야가 교차하고 있군요. 예. 그게 그 모습이 과거의 소련의 모습이었어요. 네. 중국 무비자 정책에 한국도 최초로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이 속내는 중국이 너무 힘드니까 한국의 여행객이라도 와달라 뭐 이런 걸까요? 그런 면도 있지만 사실은 한국이 지나치게 미국 편에 가서 쓰는 거를 막고자 함이 더 크겠죠. 뭐 한국 사람들이 중국 가서 돈을 쓰면 얼마나 쓰겠습니까? 거기에. 뭐 우리는 이제 우리 신문들을 보면 뭐 돈 엄청나게 쓴다 그러는데 중국의 인구에 비해서 우리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거기 가서 돈 쓴다고 뭐 중국 내수가 달라지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니라고 봐요. 네, 규모가 상대가 안 되는 거니까. 한 2, 3년 전에 핫했던 헝다 리스크나 이런 것들은 좀 이제는 잠잠한데 중국의 부동산 위기는 이제 일단락된 건가요? 아니요. 전혀 해결되지 않았고 계속 반복해서 지금 그 디폴트가 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부도가 나고 있어요. 같은 회사가 또 계속 부도를 한 번 내고 두 번 내고 계속 내는 거죠. 왜? 못 갚으니까. 근데 그동안 가지고 있던 빚들이 다 상환 기간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계속 이제 상환 기간이 돌아오면 또 못 갚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거는 해결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럼 가까이 붙어 있는 지금 일본 경제는 어떤가요? 일본 경제는 잠시 좋죠. 예, 그거는 저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띄어내면서, 일종의 반사 이익을 보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믿을 수 있는 나라, 과거에는 이제 중국하고 다 뭐를 했다가 중국을 완전히 배제를 하기 시작하면서 손을 잡을 나라가 필요하잖아요. 그 손 잡을 나라가, 제일 큰 나라가 일본인 거죠. 네. 그래서 그 반사 이익을 본 측면이 상당히 크다. 근데 왜 잠시라고 표현하세요? 잠시일 수밖에 없는 게 사람 때문에 그래요. 일본의 젊은이들이 진취적이지 않아요. 나라 밖을 벗어나려고 하는 생각도 별로 없는 거고. 여건이 있는 국민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예, 들었어요. 새로운 걸 시도하려고 하는 사람도 별로 많지 않은 거고. 그런 나라가 잘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잃어버린 30년은 이제 탈출을 한 건가요? 했다는 분들이 저는 많이 아니라고 봐요. 그 잃어버린 30년에 대해서도 저는 미국이 플라자 협정으로 일본에 압박을 가해서 그렇게 됐다고들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많이 하죠.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 진짜요? 그럼 네, 뭐 때문인가요? 그것이 계기는 됐다. 근데 그 압박을 받은 것은 일본만 받은 게 아니고 독일도 받았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일본하고 독일에 대해서 똑같이 그런 압력을 가했어요. 근데 독일은 그렇게 되지 않았잖아요. 이유가 뭐냐? 그때 그 무렵에 한편으로는 부동산 버블이 꺼지고 하는 그 측면이 분명히 있었다. 한데 우리가 잘 눈에 못 보는 게 있는 것이 그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일본 기업들이 전문 경영 체제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말하자면 창업자 1세대들이 있잖아요. 경영의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 혼다니 무슨 뭐 그다음에 일본 경영의 신 몇 명이 있었죠. 예, 소니의 창업자면 그런 경영의 신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실은 일본 기업들을 일으키고 그 사람들이 일본의 분위기를 바꿔놓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진취적인 사람들을 바꿔놨던 거죠. 그런데 그 80년대 무렵부터 그 사람들이 이제 퇴장하기 시작했죠. 우리나라는 그 세대들이 퇴장을 하면서 그걸 2세한테 넘겼어요. 그 나라는 전문 경영 체제로 갔어요. 일본은. 그런데 그 전문 경영 체제가 어떻게 됐느냐? 이게 회의체가 됐습니다. 합의체가 된 거예요. 근로자 합의체 기업이 된 겁니다.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동의해야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기업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 상태로 그냥 과거에 해왔던 방식대로 그걸 열심히 하는 그런 시스템이 정착되어 갔던 거죠.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그러면서 일본 기업들이 다 그렇게 된 거예요. 혁신이 더 힘들어지는 문화가. 혁신이 없어진 거예요. 네. 과거에 그냥 매여서 하는 거죠. 유니클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외였거든요. 그 80년대에 창업했잖아요, 거기는. 그 야나이 다다시 같은 사람들이 제발 좀 바꾸자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 바뀌는 거죠. 네. 유니클로처럼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유니클로도 창업자인 야나이 다다시가 이제 퇴장하고 전문 경영 체제가 들어오면 아마도 똑같은 길을 걷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 일본 기업이 달라질 수 없다. 그걸 바꿔보겠다고 아베가 아베노믹스를 하면서 뭔가를 바꾸려고 했는데 달라진 유일한 건 뭐냐? 돈 찍어내는 것밖에 없었어요. 기업 문화가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쉽게 뭐 문제라도 바꿀 수 있는 건 아닌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일본의 장인 정신, 뭐 100년 가게 이런 걸 굉장히 좋은 걸로 보잖아요. 좋아했었죠. 안 좋은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300년 동안 식당이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뭘 뜻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입맛을 바꾸지 않는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림도 없어요. 우리는 30년 가기도 어려워요. 왜? 입맛이 계속 바뀌고 계속 똑같은 그렇죠. 맛을 유지하고 있으면 음식들이 막 들어오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대로 가만히 똑같이 하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 요즘 유럽 경제도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는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좀 어떤 상황인가요? 유럽 경제 굉장히 어렵죠. 오히려 과거에 안 좋았던 스페인이나 그리스가 좀 나은 상황이고 독일, 영국, 프랑스 이런 데는 뭐 다 죽을 지경인데 그것도 일본하고 비슷한 측면이 상당히 많아요. 유럽에서 또 강국이 독일, 영국, 프랑스잖아요. 예, 안 바꾸는 거예요. 여기도 사람들 나이가 많아지잖아요. 나이 많은 사람들, 저부터도 그렇지만 나이 많은 사람의 기본적인 특징은 라떼는 말이야, 뭐 익숙한 게 좋죠. 라떼는 내가 뭐 옛날에 했을 때는 막 이거 잘 안 바꿔요. 안 바꾸면 망하는 거예요. 왜? 시장은 계속 바뀌는데 생산자들은 안 바꾸고 있으면 그럼 망하는 거죠. 그게 지금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영국도 그런 거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하고의 전쟁인 겁니다, 지금. 그 전쟁으로 유럽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졌나요? 그렇죠. 직접적으로 왔던 게 뭐냐면 가스 공급이 다 차단됐잖아요. 맞아요. 가스 공급을 스스로 차단했죠, 사실은. 러시아 가스를 사지 않겠다고 네. 하니까 가스값이 엄청나게 올라간 거고, 그 전기값도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그 전기와 뭐 가스의 그 기반을 두고 있던 산업들이 다 힘들어지게 된 거죠. 거기다가 플러스 또 하나는 방위비 지출을 늘려야 되잖아요. 맞아요. 우크라이나다가 다 도와줘야 되는 거고 그만큼 안 쓰던 돈을 거기에다 갖다가 쏟아 부어야 되는데 그거는 내수나 수출이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갖다 쏟아 붓는 거예요.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만큼 쓸 돈도 줄어들게 되는 거고 경기도 안 좋아지고 그런 거죠. 왜 여기도 솟아날 구멍이 별로 없어요. 아까 전에 일본은 여러 가지 그런 문화적인 그런 것들로 인해서 다시 살아가기 힘들다 말씀하셨는데 유럽도 문화적인 마찬가지인 거예요. 건가요? 문화적인 거 플러스 러시아라고 하는 요인이 또 있는 거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은 아니어도 좀 휴전이 되면 그래도 좀 순통 정도는 트이나요? 그래도 계속 군비 증강은 해야 될 겁니다. 아, 그렇죠. 안 할 수 없겠죠. 예. 심지어 트럼프가 GDP의 5%까지 방위비를 늘려라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은 2%도 채 안 돼요. 군비가 늘어나면 그만큼 살림살이는 또 힘들어지겠죠. 그렇죠. 엉뚱한 데도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군수산업은 늘어나겠죠. 군수산업에서 뭐 고용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다른 산업은 이제 죽어버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저 오늘 교수님 모시고 미국과 유럽, 한국, 중국, 일본 경제까지 다양하게 여쭤봤는데 어쨌든 올해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트럼프 시대라는 건데 트럼프 시대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뭐 유망 섹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산, 좀 V 시그널은 좀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까요? 트럼프 시대의 특징은 수출은 줄어든다. 물건이 국경을 넘어다니기는 점점 어려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사람, 특히 똑똑한 사람, 생산성이 높은 사람의 이동은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회가 굉장히 많이 온다. 이제는 미국에서, 일본에서, 대만에서, 유럽에서 서로 모셔가려고 그럴 거예요. 이미 예를 들어서 마이크론 미국 기업이잖아요. 그 마이크론이 우리나라의 대학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채용 설명회를 이미 굉장히 여러 군데서 했어요.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본도 어서 들어와. 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은 들어오지 마. 자본과 인재는 들어와. 이게 큰 흐름인 겁니다. 이거를 기회로 만들어야 돼요. 이거를 기회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 이거는 우리의 문화를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사회 자체를 바꿔야 돼요. 우리가 한번 바꾼 적이 있었거든요. 최근에 바꾼 게 1998년 외환위기 때 우리가 한번 크게 바꿨습니다. 한 바꿨죠. 예, 아주 단적으로 얘기하면 점심시간에 술 안 먹는 거. 그게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왜? 술 먹으면 잘리니까. 그러면서 회사 출근하면 무조건 일하는 거야. 회사 출근해서 신문 보면 안 되고 회사 출근하면 무조건 일하는 거야. 그러면서 한국인들의 생산성이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또 공무원들이 그때 본격적으로 민원인들을 고객으로 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엄청난 변화였어요. 우리가 그걸 느끼지는 못하지만. 이제 다시 그런 위기가 온 겁니다, 우리에게. 한번 엄청나게 변해야 돼요.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한국 사회가 싱가포르 사회처럼 변해야 돼요. 그건 뭐냐? 글로벌 플랫폼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한국 인재가 미국으로 가더라도 그거는 한국이 확장되는 것일 수 있어요. 인재가 유출되는 게 아니고 한국이 확장되는 거다, 그거는. 미국 영토가 한국 영토가 되는 거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싱가포르처럼 된다면. 우리가 그걸 만들어내야 됩니다. 한국이 싱가포르처럼 돼야 된다. 한국이 과거의 홍콩처럼 돼야 된다라는 거죠. 될 수 있을까요? 그거는 한국인 전체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그리고 특히 교사들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을 그렇게 길러야 돼요. 싱가포르에서 아이들을 유치원 때부터 글로벌 인재로 키우듯이 우리나라도 유치원 어린이집부터 그 한국인들을 글로벌 인재로 키워내야 된다. 한국 사회 전체가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본 떠나지, 똑똑한 사람 떠나지, 남는 건 그냥 빈 공장만 남게 될 가능성이 있다. 자, 세계 정세가 변화하는 시기에 교수님이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리고 한국의 그런 기업과 한국의 그런 문화에도 그리고 투자에도 좀 조언이 되었다면 좋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오늘 만난 교수님은 김정호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